자, 우리가 영어 수업을 받을 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주어와 동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 강조하시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 문장의 주어를 찾아봐라, 이 문장의 동사를 찾아봐라, 이런 걸 종종 시키십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전 영상에서 주어와 동사를 찾는 방법을 공부했어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 띄워드릴 테니까 그 영상 먼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주어와 동사를 찾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많은 선생님들이 주어와 동사를 강조하지만 사실 학생들은 그냥 선생님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왜냐면 주어와 동사를 찾으라 그래갖고 찾았어. 찾은 보람을 못 느껴요. 주어 동사 찾았는데 뭐 그 다음 뭐 어쩌라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주어와 동사를 찾았다면 그 다음에 뭔가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주어와 동사를 찾은 덕분에 뭔가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그냥 옛날부터 주어 동사 찾는 게 중요하다 배웠으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게 왜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지금 학생들에게 그냥 입버릇처럼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를 찾았으면 그걸 어떻게 그 다음에 전개시켜가고 이거를 활용할지를 배운 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들조차도 주어 동사를 찾으라고는 하지만, 이게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이게 왜 중요한지는 사실 잘 모른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법의 효용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문법이라는 걸 배워도 이걸 제대로 써먹어 본 적이 없거든요. 문법이라는 걸 하나 배웠으면 이걸 이용해 가지고 많은 것들이 해결이 돼야 돼요. 해결되긴커녕 괜시리 그냥 뭐 외울 것만 더 늘어난 것 같고 그저 귀찮고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주어와 동사를 찾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뭐가 해결되는지, 실제로 여러분의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주장했지만 주어와 동사를 찾아라, 이건 엄청 중요합니다. I love you, he's a teacher, 뭐 이런 간단한 문장에서는 뭐 주어 찾고 동사 찾고 이런 게 의미가 없죠. 굳이 그런 과정 안 거쳐도 이 정도 문장은 그냥 보고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주어와 동사를 찾는 게 어디에서 효용성을 발휘하느냐? 긴 문장, 쳐다보기만 해도 눈이 어지러지해지는 그런 긴 문장, 그리고 아주 길지는 않더라도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장, 이런 문장일수록 주어와 동사를 찾는 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를 정확히 찾아냈다면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해석이 한결 수월해져요. 사실은 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여러분들이 영어 문장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주 긴 문장, 이렇게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장이 있을 때 주어 동사 중에 뭘 먼저 찾아야 될까요? 주어 동사를 동시에 찾을 수는 없어요. 주어를 먼저 찾든지 동사를 먼저 찾든지 해야 됩니다. 당연히 동사를 먼저 찾아야 돼요. 동사를 먼저 찾았다면 영어 문장을 베어버릴 두 개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생깁니다. 첫 번째 복음은요, 주어를 찾아내는 데 씁니다. 자, 동사를 찾아내야 주어의 위치도 파악이 되겠죠. 영어는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동사가 온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동사 앞에 주어가 있다. 앞 영상에서 배운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음, 동사를 찾아냈다면 그 앞에가 주어 위치가 된다. 여러분들 도치 문장 이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기본적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나면 도치 문장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이 기본적인 걸 이해 못한 상태에서 도치 문장을 보려니까 눈이 빙빙빙 돌고 헷갈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복음은요, 동사 뒤에 문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확정할 수 있습니다. 예측이 아니에요. 확정할 수 있습니다. 즉 동사 뒤에 어떤 말이 와야 할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이게 아니고 동사 뒤에 어떤 말이 와야 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해석할 때도 영작할 때도 뒤에 올 말을 딱 정할 수가 있어요. 자, 동사를 찾았다. 첫 번째 장점, 주어가 앞에 있구나. 동사를 찾았다. 두 번째 장점, 이 뒤는 이렇게 전개되는 게 마땅하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마땅하겠구나 하는 설계도의 역할을 한다. 이건요, 어떤 특정한 능력이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상적인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에게 갖춰진 능력입니다. 뭐 따로 공부할 게 없어요. 해석할 때 본동사 찾는 거, 영작할 때 본동사를 정하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인 거죠. 자, 그럼 한국어와 영어 문장을 통해서 해석할 때, 영작할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몇 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침에 사과를 먹었다. 저 한국어 문장을 보시고 주어 동사를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주어를 먼저 찾나요? 동사를 먼저 찾나요? 그죠? 동사를 먼저 찾아야 주어가 나온다 했죠. 왜? 주어는 동사의 주체니까. 문장의 주체가 아니고 동사의 주체니까 동사를 찾아야 이 동작을 누가 하는 거지 하고 주어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근데 한국어 문장에서 동사는 어디 있죠?
그렇죠. 문장의 맨 마지막에 온다고 했으니까 먹었다가 동사예요. 그럼 누가 먹었나요? 아, 내가 먹었네. 나는 그랬으니까. 내가 먹었네. 그럼 주어는 누구일까요? 나는, 이게 주어가 됩니다. 이렇게 주어와 동사를 찾았으면 저 한국어 문장을 영어 어순으로 바꿔볼게요. 자, 여러분들 겁먹지 마세요. 영어 어순으로 바꾼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저 문장을 주어 동사 순으로 재배열한다라는 얘기예요. 주어 먼저 쓰고 바로 뒤에 동사 쓰라, 이 얘기예요. 자, 영어는 주어와 동사가 먼저 나오니까 주어는 나는, 동사는 먹었다, 이 순서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럼 나는 먹었다, 이런 순서가 될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이거는 영어 문장과 한국어 문장이 어순 차이만 간단하게 활용한 거예요. 한국어 문장은 주어 나오고 맨 뒤에 동사, 영어 문장은 주어 나오고 바로 뒤에 동사, 이 순서를 활용한 거죠.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어려운 것은 없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자, 여러분들 먹었다라는 동사를 잘 보세요. 먹었다라는 동사는 이 상태로 문장을 끝낼 수 있을까요? 이 동사만 쓰고? 아니면 먹었다라는 동사 뒤에 뭘 꼭 써야 될까요? 아무것도 안 써도 될까요? 뭔가 와야 될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자, 이 언어 논리는 한국어나 영어나 똑같아요. 둘 다 언어이기 때문에 자, 어순이 살짝 다르고 쓰이는 어휘가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한국어 영어 차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 친구가 여러분에게 야, 나 먹었어, 이렇게 말하면 잘했다, 맛있었냐? 이렇게 호응하실까요? 아니, 얘가 이 자식이 뭐라는 거야? 뭘 먹었다는 거야 이놈아?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죠? 아니면 뭘 먹었는지 말할 때까지 기다리든가. 그죠? 친구가 그래도 말 안 하면 뭘 먹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셨다는 말은 친구가 말한 문장이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문장이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전달이 잘 안 된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할 말, 있어야 할 단어가 안 나왔다는 뜻이에요. 즉 먹다라는 동사는 동사 자체로 못 끝내고 뒤에 반드시예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뭘 먹었는지 표현을 해야 마무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즉 문법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먹다라는 동사 뒤에는 뭐를 먹었는지 목적어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는 얘기죠. 참고로 목적어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넘어가세요. 나중에 명사편에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먹었다 라고 주어 동사까지 썼으면 그 뒤에는 뭘 먹었는지 반드시 써야 돼요. 아니, 이게 어렵냐고. 이런 걸 다 가르쳐야 되냐고. 그죠? 그런데 이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eat, 먹다 이렇게 외우기만 하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이미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연습을 안 하니까 마냥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당연한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하는 이 현실도 우리의 영어 교육이 상당히 잘못되었다라는 방증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먹었다, 그럼 뒤에 사과를 이렇게 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사과를 이라는 이 단어가 왜 나왔죠? 왜 나와야만 했죠? 동사 먹었다라는 동사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동사의 뜻, 먹었다라는 뜻 때문에 뒤에 사과를 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먹었다라는 동사를 기준으로 그 앞에 주어 나는 오고 이 동사의 뜻 때문에 뒤에 뭘 먹었는지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동사가 주어도 결정하고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 뭐를 먹었는지 이게 있어야 되는 것도 결정을 해버렸어요. 누가? 동사가. 그래서 동사를 문장의 설계도라고 하는 거예요. 설계도를 보면 그 건물 전체를 알 수 있듯이 동사를 보면 주어는 어디 와야 되고 나머지 말들은 어디에 올지, 뒤에 오긴 와야 되는데 뒤에 어디에 올지, 또 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를 찾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동사를 기준으로 그 앞에는 나는 이라는 주어를 꽂았고 그 동사의 뜻 때문에 뒤에는 사과를 이라는 목적어를 꽂았죠. 반드시 와야 되는 걸 가장 먼저 쓰는 거예요, 동사 뒤에다가. 즉 먹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려면 당연히 앞에 주어가 있어야 하고 뒤에는 목적어 뭐를 이게 있어야 된다. 당연히 있어야 된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이 구조를 결정하는 건 동사가 결정하는 거고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사를 문장의 설계도라고 하는 거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 뒤에 그냥 쓰시면 돼요. 주어와 동사인 나는 먹었다 썼어요. 먹었다라는 동사 때문에 뭘 먹었냐 나와야 되니까 사과를 이게 나와야 돼요. 나머지는 그 뒤에 아침에, 그냥 나머지는 뒤에 쓰시면 돼요. 이 문장은 한글로 되어 있죠. 지금 나는 먹었다 사과를 아침에. 하지만 이건 완벽한 영어 어순입니다. 이 순서 그대로 알맞은 영어 단어로 바꿔주시면 영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I
먹었다. 과거형이니까 ate. 사과를 an apple. 아침에 in the morning. I ate an apple in the morn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의 구조. 즉, 이 문장이 이런 순서로 배열하게 된 것은 다 누구 때문이다? 그쵸. 동사 ate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영어 문장을 접했을 때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문장이 어려워서 해석을 해보는 게 아니고요. 동사를 찾았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익히는 거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장이 해석이 잘 안 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해석이 잘 안 되면 뭐부터 찾아라? 그렇죠. 동사 먼저 찾는 겁니다. 동사는 ate죠. 다른 단어들은 동사로 의심되는 단어들이 없거든요. 자, 동사 ate를 찾았다면 다음에 할 일은요, 주어를 찾는 거죠. 동사를 찾았으면 그 앞이 주어니까, 주어는 앞에 있으니까 I. 그럼 해석 다 끝난 거예요. I ate. I, 나는 주어. ate, 먹었다. 그죠? 그럼 먹었다라는 동사가 나왔으면 당연히 뒤에 뭘 먹었을까? 이게 나와야 돼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야 돼요. 그래서 뒤에 뭘 먹었는지가 나와야겠구나. 자, I ate. 나는 먹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해석할 때 당연히 뭘 먹었지? an apple. 아, 사과를 먹었다는 얘기구나. 그죠? 이 정도만 생각할 줄 아시면 끝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걸 생각하고 판단할 능력을 갖추고 계십니다. 정상적으로 유치원 졸업하셨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다만 평소 때 이거를 활용을 안 했을 뿐이에요. 자, 그럼 중요한 건 다 해석했네요. I, 나는 ate, 먹었다. 뭘 먹었지? an apple. 아, 사과를. in the morning, 아침에. 그리고 이걸 굳이 뭐하러 한국어 어순으로 바꿔서 해석을 해요? 나는 먹었다, 사과를 아침에. 자, 1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말은 어순에 대한 유연성이 엄청 크기 때문에 저렇게 어순이 바뀌어도 의사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나 먹었다, 사과 아침에 이렇게 말하면 뭔 개소리야 이렇게 못 알아들으실까요? 어순이 많이 바뀌었지만 알아듣는 데는 전혀 지장 없으세요. 근데 왜 도대체 저 영어를 해석할 때 앞뒤로 왔다 갔다 해석하냐고요? 그죠? 직독직해 하셔야 실력이 향상됩니다. 절대로 의역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어순 맞추면서 해석하지 마세요. 해석 숙제가 나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거나 평소 때 그냥 영어 문장을 해석할 때는 바로바로 직독직해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실력이 듭니다. 이렇게 영어는 설계도에 해당하는 동사가 주어 바로 다음에 나와요. 설계도가 나와야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할지 정해지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사실 중국어나 태국어나 독일어나 프랑스어 등등 거의 모든 언어가 주어 바로 다음에 동사가 나와요. 동사 설계도가 먼저 나와야 그 다음에 건물을 짓지. 동사라는 설계도가 나와야 그 다음에 뭘 쓸지 말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는 동사, 즉 설계도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우리말처럼 동사가 이렇게 맨 마지막에 오는 언어는 한국어, 일본어, 그리고 헝가리어든가 하여튼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언어는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 튀어나옵니다. 여러분들 한국어가 열등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어는 익히기가 어려운 언어다. 여러분들 한국어 배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그거 증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설계도 없이 건물 먼저 지어놓고 나중에 설계도 만드는 거하고 같아요. 아니 개집, 댕댕이 집도요. 설계도 없이 나무 판때기 놓고 톱질부터 시작해서 지으면 삐뚤빼뚤 엉망이 돼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한국어인데 이런 한국어를 구사하실 수 있다면 설계도가 먼저 제시되는 이 쉬운 영어, 이 영어를 익히는 게 어려울 게 없다. 동사의 위치가 우리말하고 다르다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아씨 영어는 왜 어순이 있다위야 하고 이질감을 느낄 게 아니라 아 설계도 먼저 제시해주네 영어는 아이고 고맙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그는 나에게 금연하라고 충고했다. 자, 이 문장에서 또 주어 동사 찾아봅니다. 뭐 먼저 찾으라고요? 동사 찾으셔야죠. 동사 어디 있어요? 맨 끝에 충고했다가 동사네요. 그럼 누가 충고했어요? 그가 충고했어요? 내가 충고했어요? 그는 충고했다니까 아, 그 사람이 충고했네요. 주어는 그 이렇게 되네요. 자, 주어 동사 찾았으니까 이제 영어 순으로 주어 동사 배열해 볼까요? 주어, 그는 동사, 충고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어렵지 않은 당연한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됩니다. 그는 충고했어요. 자, 여러분들 친구가 병원에 갔다 왔대요. 여친이랑 병원에 다녀와서는 말이 야, 그 사람이 충고하더라. 그 사람은 여기서 아마 의사겠죠. 여러분들은 여친이랑 둘이 병원에 갔다 온 친구가 아이고 의사가 충고하대. 그럼 여러분들이 아 그랬어? 아이고 좋은 충고네. 꼭 지켜라.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뭐라고 충고하디? 이렇게 다시 물을까요? 당연히 다시 묻겠죠. 다시 묻는다는 말은 문장이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그 말은 동사 뒤에 추가적으로 뭔가 더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친구가 이번엔 이렇게 대답하죠. 그 사람이 충고하더라고. 금연하라고. 담배 끊으래.
그럼 여러분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친한테? 여친 담배 펴? 그럼 이제 또 친구는 다시 대답을 해야겠죠. 아니, 나에게. 그러니까 충고하다라는 단어는 뒤에 뭐 하라고 충고했는지 당연히 나와야 되고요. 이게 안 나와도 되고 나와도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충고했는지가 나와야 돼요. 이 두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써야 돼요. 이게 어렵냐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걸 안 쓰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주어 동사 써야겠죠? 그가 충고했다. 충고했어? 그럼 뒤에 뭐 하라고? 금연하라고. 누구에게? 나에게. 이 두 단어가 나와야 돼요. 두 단어가 나와야 되니까 뭘 먼저 써야 될지 순서를 정해줘야 됩니다. 우리말은 아무거나 먼저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영어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간단한 원리 하나 알려드립니다. 동사 뒤에 나와야 할 말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누구에게, 뭐뭐에게라는 말이 있으면 이 말을 가장 먼저 쓰는 거예요. 동사 뒤에 누구누구에게를 일바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는 충고했다. 다음에 나에게 이걸 먼저 쓰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누구에게 이게 먼저 자리를 잡는 겁니다. 간단한 원칙이지만 알아두시면 앞으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금연하라고 이것만 남네요. 자, 그럼 완성해 봅시다. 주어 그는, 동사 충고했다. 누구에게? 나에게. 뭐 하라고 충고했을까? 이게 나와야겠죠? 금연하라고. 이런 순서가 될 겁니다. 그죠? 한국어 문장이지만 어순은 영어 어순이 된 거예요. 어순이 이렇다고 해서 이 문장의 뜻을 이해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으시죠? 자, 그럼 이 순서 그대로 영어 단어로 교체하면 완벽한 영어 문장이 탄생합니다. 그는, he, 충고했다, advised, 나에게, me, 금연하라고, to stop smoking.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왜 to가 쓰였는지, stop이 아니고 왜 to stop인지 고민하지 마세요. 나중에 목적보호 편을 보시면 그 이유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영상을 보시면 이래서 to가 붙는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to가 붙은 이유를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advise A to 원형, A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공식화해서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져요. 이렇게 공식화해서 외우는 게 수백 개예요. 근데 목적 보호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이렇게 수백 개의 어구들을 외우실 필요가 없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저런 구조가 생겨난 건 어쨌든 advise라는 동사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생긴 거고, to가 붙은 것마저도 동사 advise의 의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공식화해서 외우는 구절 수거들, 나중에 목적보호에 대한 간단한 원리를 알면 이런 것들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붙는 거니까 외울 필요 없거든요. 자, 나중에 확인하실게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그는 나에게 금연하라고 충고했다. 한국어 순이죠. 이걸 영어 순으로 바꿔봅니다. 주어 동사 그는 충고했다.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에게가 먼저 온다 그랬죠? 금연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영어로 바꾸면 he advised 나에게 me to stop smoking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문장이 영어 문장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자, he advised me to stop smoking.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접했는데 해석이 잘 안 된다 칩시다. 그랬을 때 해석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 동사 찾아라. advised, stop 두 개의 동사 후보군이 보이는데 stop 앞에는 to가 있죠? to가 붙은 건 동사가 아니라 했습니다. 3강에서 배웠어요. 그죠? 자, 그럼 동사는 advised가 되는 거고요. 그럼 주어는 앞에 he가 되겠죠. 그럼 해석은 끝납니다. 주어 he, 그는, 동사 advised, 충고했다. 동사를 관찰하시는 습성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충고했다? 그럼 뒤에 뭐라고 충고했을까? 누구한테 충고한 거지?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그죠? 자, 이렇게 동사의 뜻을 보고 그 뒤에 뭐가 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보는 훈련 정말 중요합니다. 어렵진 않지만 이 훈련 정말 중요해요. 동사 뜻만 달달달달 외워갖고 advise 충고하다, advise 충고하다, advise 충고하다 이렇게 외워봐야 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또 결국에는 advise A2 원형, advise A2 원형 또 이거 뭔 공식 같은 게 또 탄생해서 외워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advise라는 동사를 잘 관찰해 보시면 됩니다. He advised, 그는 충고했다. me, 나에게 했구나. 나에게 충고했다 그러면 누구에게가 나와야 되니? 그럼 뭐라고 충고했을까? to stop smoking. 담배 끊으라고 충고했구나. 금연하라고 충고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동사 찾고 동사 뜻을 잘 살펴보면 주어도 찾아지고
그 뒤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뭘 넣어야 혹은 영작이 될지 자연스럽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를 만나시면 무조건 외우려고 달려들지만 마시고 그 뜻을 잘 생각해보고 그대로 문장이 완성이 되는지 아니면 뒤에 뭔가를 써야 되는지 잠깐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이젠 좀 빠르게 가볼까요? 내가 철수에게 그곳에 가라고 강요했다. 자, 동사 어디 있나요? 제일 뒤에 강요했다. 누가 강요했어요? 내가 했대요. 그럼 주어는 누구? 내가. 동사는 뭐? 강요했다. 자, 그럼 주어 동사 나왔죠? 영어식 어순으로 바꿔볼까요? 내가 강요했다. 주어 동사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강요했다라는 동사 뒤에 반드시 필요한 말이 있어요. 뭐 하라고 강요했을까? 누구한테 강요했지? 뭐 이런 말들이 나와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철수에게가 먼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강요했다. 철수에게. 뭐 하라고? 그곳에 가라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올바른 영어 어순이 되겠죠. 이제 저 문장을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I 강요했다. forced. 모르면 사전 찾으면 되지 뭐. 그죠? 누구에게? 철수에게. 철수 쓰면 되겠네요. 뭐 하라고? go there. 그곳에 가라고. 그곳에 가라고. 근데 앞에 to를 쓰셔야 돼요. 그 앞에 왜 to가 붙었냐고요? 이것도 목적 보호편 공부하시면 자연스럽게 이해되십니다. 그 영상을 기다려 주시고요. 여튼 이것도 우리가 흔히 force A to 원형 해갖고 공식화해서 많이 외우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공식화할 필요 없고요. 외울 필요도 없이 영어가 수학보다 공식이 더 많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목적 보호가 뭔지 정확히 이해하면 저렇게 외워야 할 공식 수백 개가 사라져버려요. 근데 이해를 못하니까 공식화해서 자꾸 외우라고 하는 거죠. 아니, 외울 필요가 없어. 근데 이 외울 필요가 없는 걸 자꾸 외울 것으로 자꾸 만들어내요. 창조암기야? 창조암기? 고생은 누가 해요? 선생님이에요?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이 하는 거지. 그죠? 선생님은 학생들이 외울 걸 줄여줘야 돼요. 이해를 시키면 외울 필요가 없거든요. 외울 걸 줄여줘야 되는데 외울 걸 자꾸 창조해내시죠. 자, 어쨌든 이외에 여러 가지 형식들의 문장이 있지만 이렇게 동사를 정확히 관찰하고 동사 자체로 문장이 완성이 되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뭔가 써야 문장이 완성되는지 이걸 구별하는 훈련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미 이 능력 갖추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이렇게 동사는 그 앞이 주어 자리라는 걸 결정하고 뒤에 뭐가 와야 할지 결정하기 때문에 문장의 설계도라고 부른다 했죠. 자, 앞으로 많은 문장을 통해 저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 이걸 반복하시게 될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서 동사가 진짜 이래서 중요하구나, 이 정도 이해하시면 충분한 수학이에요. 자, 다음 영상에는 뭘 알아볼 거냐면요, 명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명사 뭐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중에 그건 내가 안다, 사물의 이름이지.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명사는 사물의 이름이다. 이렇게 공부하고 끝나니까 영어 공부 꼬이고 어려운 거예요.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도 1000명 넘어서 라이브 강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끝이에요.